서울에서 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염자 현황을 공식 발표한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과 8시간 사이입니다. 6월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방역 당국이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라고 표현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소한 현재 노력 이상은 더해져야 한다는 언급도 어제 했습니다. 지금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넘어서서 더 강화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전합니다. 6월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의 약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며 발생되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는 5월 초 2명까지 떨어졌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들어 평균 4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때 지역 발생 0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만 서울에서 24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되는 등 확산 속도도 빠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14일까지로 예정된 생활 속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을 연장할지 오늘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그 이상의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취약시설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정문 앞입니다. 평소에는 이곳을 오가는 노동자들과 출고되는 차량 등으로 항상 붐비는 곳인데요. 1, 2공장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텅 빈 모습입니다.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에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은 아침부터 문을 닫았고 핵심 인력을 제외한 직원 5천여 명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회사 측은 2사람이 각자 8일부터 휴가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중엔 수원시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의 청소 용역업체 직원인데 양천구 탁구장에 다녀온 아들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또 다른 기아자동차 확진자는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대 아들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족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했던 5월 31일, 6월 6일, 6월 7일 등에 함께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 모두를 검사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동료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공장을 다시 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리치웨이와 관련된 한 부동산 업체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근 영화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관련 업체입니다. 전 직원 60여 명 중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원 1명이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 다녀온 뒤 전파된 겁니다. 지금은 업체의 불이 꺼지고 폐쇄됐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때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하고 이제 전화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말 많이 하면은 퍼질 수밖에 없지. 확진자 1명은 최근 영화 시사회도 다녀왔습니다. 3시간가량 약 140명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는 썼다고 전해졌습니다. 매일매일 방역을 했었고요. 좌석은 좀 많이 떨어져서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치웨이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교회, 직장, 콜센터 등으로 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116명인데 접촉으로 확진된 사람 수가 직접 방문자의 2배에 달합니다. 3차 감염도 나왔습니다. 리치웨이발 2차 감염자가 예배를 본 교회에서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 9명이 나온 인천의 한 교회도 신도 1명이 지난달 리치웨이에 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특히 일터의 방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바이러스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관련 확진자는 140명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가족들까지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알려진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계약직 노동자 전모 씨는 안전하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이틀 더 일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방역을 완전히 했고 우리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일해도 된다고 하면서 작업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결국 지난달 26일 전 씨와 가족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사의 사과를 요구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지침도 다 따랐고 국가의 방침이라든지 좀 방역이라든지 적시 이루어졌고 저희가 뭔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당시 회사는 연장 근무까지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노동자들은 서로 촘촘히 붙어 일하고 방한복을 돌려입는 등 바이러스가 쉽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당시 노동자들의 단체 대화방엔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니네들 들어보냐 그랬더니 못 들었다. 불안하니까 물어봐가 대답이 없었어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에게 관리자는 선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거는. 전부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쿠팡 측은 24일 오전 방역 작업을 마친 뒤 업무를 재개했고 코로나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모두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흐지부지 잊혀지면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제 가정도 깨졌고 제 아이는 지금 어저께도 면접 보러 오라 그랬는데 면접도. JTBC 강연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한 대에서 신분증 사진이 수십 장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회원들로 의심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법원은 조주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묶어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조주빈의 휴대전화는 갤럭시 S9과 아이폰 2대입니다. 지난달 중순 경찰은 S9의 암호를 풀고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해왔습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발견된 신분증 사진만 수십 장인 걸로 파악됩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로 의심됩니다. 경찰은 신분증 주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혐의가 더해져 재판에 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얼굴 사진을 도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주빈은 어제 공범 2명과 함께 첫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건 맞지만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 밖에선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해자가 제일 나쁜 놈이지만 피해자도 조금 잘못하긴 했다는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조주빈 일당과 방청객들을 법정에서 내보낸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근 법원은 현금 1억여 원에 이어서 암호화폐 지갑 15개, 삼성전자 주식 등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묶어놓는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한 조치는 유감이라고 밝힌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입장에 치우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남한을 질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입장을 지지해온 러시아 외무부조차도 연락 채널이 끊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 대화는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이름으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유감이란 언급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연락 채널이 끊어진 데 대해 유감이란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남한을 질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미국의 치우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이 북한의 주권이 침해될 땐 언급이 없다가 미국의 유리한 입장만 밝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을 그동안 지지해온 러시아 외무부도 남북의 연락 채널이 끊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현지 시간 11일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다 끊기고 북미 간에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가 국내외 석학들과 외교부 당국자들 간에 이루어진 화상회의에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미국을 향해 제지반 정돈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문제에 참견하지 않는 게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을 향해 실망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격입니다. 세종연구소 주최로 화상회의에 참여한 국내외 석학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이 있는 11월 이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Political issue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verwhelming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The pandemic is still rag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unlikely. I think as well to add, I mean, typically foreign policy doesn't get that much focus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anyway. 김정은 위원장도 11월 이전에 북미 관계를 흔들 순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김 위원장에겐 더 낫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chance that Kim Jong-un would try to rock the boat, and President Trump doesn't want to rock the boat. From the DPRK's point of view, Trump is a very good partner to go with. 다만 한미 당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할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He made it clear that the DPRK has not completely closed down the door for further dialogue with Washington. JTBC 정재윤입니다. 고전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지만 영화 속에 흑인 착취 또 백인 우월주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한 동영상 서비스 목록에서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영상 서비스 업체에서는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주제로 동영상 수십 편을 올려놨는데요. 독일 폴크스바겐은 광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광고를 내렸던 회사 측이 사과를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의 자동차 광고입니다. 착시 효과를 이용한 짧은 영상입니다. 가까이 있는 백인 여성의 손이 멀리 보이는 흑인 남성을 조종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엔 백인 여성의 손가락이 흑인 남성을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흑인 남성이 빨려 들어간 카페의 이름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은 식민지 거주자라는 뜻의 뿌띠콜론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인종차별적 광고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지난달 이 광고를 내리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종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를 지지하는 업체들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미국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주제로 관련 영상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영상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50여 편으로 인종차별과 흑인들의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미국 국방장관에 이어서 합참 의장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인종차별 시위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앞 사진 촬영 행사에 함께 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사과는 명료했습니다.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그의 사과는 현지 시간 11일 진행된 국방대학교 졸업식 영상 메시지 말미에 나왔습니다. 군 지도자가 될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교본 삼아 당부의 말도 건넸습니다. As senior leaders, everything you do will be closely watched. And I am not immune. As many of you saw the result of the photograph of me at Lafayette Square last week, that sparked a national debate about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ivil society.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맞은편 교회로 갔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걸었고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동선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시민들을 최루탄을 쏴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시위 진압에 연방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 발언에 대한 백악관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군 수뇌부 항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거의 2달 만에 내부 감염으로 보이는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베이징을 최근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렇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커서 감염 경로를 중국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사는 곳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업무를 보는 곳과 2.5km 거리에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사는 52살 탕모 씨로 열이나 병원을 찾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탕 씨가 사는 곳은 시진핑 주석이 업무를 보는 중난하이와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탕 씨 자택은 중국 주요 정부기관이 입주한 창안제와는 불과 500m 떨어진 곳이라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탕 씨는 최근 몇 주 동안 베이징을 떠난 적이 없는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건데 베이징에선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선 최근 국내 감염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대응 승리를 선언하고 이를 평가한 백서도 발간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시는 우선 탕 씨의 가족 2명을 격리하고 탕 씨의 동선을 따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420명으로 9명이 숨졌고 411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중국 사회를 흔든 일이 최근에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영향력이 꽤 큰 인물이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멸망을 해야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가 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관련 소식들이 곧바로 삭제가 됐던 건데요. 세르비아 프로축구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그의 아들은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세르비아는 중국 협력국입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중국 국가대표팀 10번 하오 하이둥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 영웅이던 그가 천안문 집회 31주년이던 지난 4일 중국 공산당 체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是共产国际资助的颠覆了中国合法政府的恐怖组织其在中国的集权统治已发展为彻底的反人类 해당 발언은 순식간에 퍼졌고 중국 정부는 팔로워가 800만 명에 달하는 하오의 웨이보 계정을 즉각 폐쇄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하오 관련 언급들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하오룬저는 소속돼 있던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서 퇴출됐습니다. 人家的学校家人都受到威胁生命都受到威胁儿子被足球踢出去另外儿子家人受到威胁你说这什么政党这是人类 축구팀 관계자는 하오룬저의 계약이 만료된 것일 뿐 소속팀에서 떠나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오룬저는 지난 1월 스페인에서 세르비아 팀으로 이적했고 지난달 말 경기에선 동점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 중이었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세르비아는 중국으로부터 각종 건설 지원을 받고 있고 방위산업 등에서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영내 나라들의 국경 통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역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막는 조치를 이제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달 말까지는 일단 금지를 했다가 다음 달부터 차차 해제를 하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1일에 밝힌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이후 여개국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EU 정상들은 지난 3월 17일에 제3국 국민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에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위는 이 여행 제한을 30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부터 부분적 해제를 권고한 것입니다. 다만 EU는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EU와 비슷한 국가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조율적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행 제한 완화 조치는 각 회원국들의 결정 사안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9월 이후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그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1만 명인데 10월 1일까지 6만 명이 더 희생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구소는 하루 사망자가 7월까지는 감소하고 8월에 정체를 보이다가 9월 급증을 예측했습니다. 더 나쁜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버드 국제보건연구소 아시시 자소장은 9월쯤에는 추가로 10만 명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소장은 지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다시 봉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자체 집계를 통해서 메모리얼 데이 이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2개 주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스티븐 뮤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홍콩으로의 미국 자본 이동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당국 규제협의체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는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뮤누신 장관도 중국의 회계 문제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찍은 JTBC 박지윤입니다.